80페이지 64번부터 4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4번 다음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금속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니켈은 8.9고요. 알루미늄은 2.7이고 마그네슘은 1.74입니다. 백금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무겁습니다. 자, 65번 금속을 자석에 접근시킬 때 금속에 같은 극이 생겨 서로 반발하는 금속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속은 서로 반발하는 금속 자석에서 그거는 반자성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티몬, 비스무트, 금 등인데 철은 강자성체입니다. 철은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가 대표적으로 강자성체입니다. 65번에는 FE가 되겠죠. 65번 또 나왔네요. 다음 중 라우탈이 나오면은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라우탈이 나오면 무조건 알구시라. 이 알구시라. 라우탈은 알구시라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제가 외우니까요. 요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구시라. 다음 중 라우탈 합금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규소는 첨가하면은 무조건 주조성이 개선됩니다. 규소는 주조성이 개선되고요. 이 알루미늄 합금은 CO 경화, 여기 한자로는 뭐냐면 석출 경화입니다. CO 경화하고 석출 경화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CO 경화, 석출 경화성이 있는 합금이다. 맞습니다. 다. 주조 균열이 크므로 사용 주물에 적합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주조를 잘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구리를 또 첨가하는 것은 뭐냐면 피사성 잘 잘라지게 하는 것. 피사성을 좋게 하는 합금입니다. 라우탈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490 내지 510도씨에서 담금질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이 낮은 데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120 내지 145도씨에서 16 내지 48시간 뜨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CO 경화성도 우수하고 강인성도 우수한 조직이 됩니다. 자, 67번 금속의 상변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놨습니다. 확산형 상변태에는 공석변태와 석출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산형입니다. 공석변태 할 때. 그리고 오스테나이트에서 이 펄라이트로 될 때는 확산형 변태고, 그 다음에 석출현상 CO 경화 요거도 확산형입니다. 상변태 생성을 위해 핵생성과 핵성장이 필요합니다. 상변태가 일어나면 그 안에 핵성성이 일어나고 핵생성이 되어서 핵성장이 필요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한계 이상 결정 구조 존재할 때 온도 압력에 따라 결정 구조가 바뀌는 것을 상변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상변태입니다. 상변태로 인하여 새로운 상 크기가 증대함에 따라 실제 자유에너지가 점차 증가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유에너지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요 상변태에서 자유에너지가 점차 증가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 67번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여기 뭐 자유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겠지만은 상변태로 인해서 새로운 상 크기가 증대함에 따라 실제 자유에너지가 점차 증가하지 않는다.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68번 비철재료 알루미늄의 양극산화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건 달리 방법이 없는데 이 알루미늄은 본래 산화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더 이상 치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표면이 치밀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샤시나 이런 데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더 이렇게 내식성이 우수하게 하려면 이렇게 양극 산화 처리를 해준다.
철도 이렇게 양극 산화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알루미늄 양극 산화 처리를 하면은 정말 그 표면이 치밀하고 더 이상 이제 내부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양극 산화 처리 방법인데,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처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잘 보세요. 수산법, 그 다음에 황산법, 그 다음에 크롬산법. 요것도 이 문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한두 번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처리 방법은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망간산법은 산화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69번 담금질 강을 뜨임 열 처리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담금질 열 처리를 했는데 왜 뜨임 열 처리를 또 하느냐? 경도 증가를 위한 열 처리가 아닙니다. 담금질하면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충격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래서 뜨임은 경도 증가를 위한 열 처리가 아니고 강도 증가를 위한 열 처리도 아닙니다. 답은 이게 맞습니다. 인성, toughness. 인성 증가를 위한 열 처리입니다. 그럼 인성 증가를 위해서 뜨임을 하면은 그 대신 경도나 강도 같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 질긴 성질, 강인성, 인성 증가를 위한 열 처리가 뜨임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 보통 열 처리는 대부분 다 A1 변태점 위에 있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합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를 고온 열 처리를 하는데 이 뜨임은 A1 변태점 아래까지 온도를 조금 낮은 온도로 올려서 공냉하는 처리입니다. 매짐성 증가를 위한 열 처리, 매짐성이 취성 증가를 위한 열 처리는 없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지요. 여기 취성, 매짐성은 우리말이요. 취성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70번 신소재 중에서 비정질 합금을 우리는 뭐냐 하면은 또 앞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한다. 비정질 합금을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한다. 비정질 합금을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결정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금속은 보통 아금속인 규소 같은 거는 단결제입니다. 결정이 하나인데 보통 다른 금속들은 결정이 여러 개인 다결제입니다. 이 다결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결정은 말이죠.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 소성 가공을 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미끄러져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결정이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서로 다른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결정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데 심하게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공경화 또는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재료는 이런 결정이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공이 잘 되도록 방해 없이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비정질 합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비결정성 합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신소재입니다.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요거는 보면은 균질 재료로 결정 이방성 여러가지 방향성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강도 연성이 큰데 가공 경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조법에는 액체에서 할 때는 단롤, 상롤, 원심검냉법, 분무법이 있습니다. 또 기체검냉법인데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가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액체 검냉법에서 비정질 재료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합금에 함유된 이종원소의 반경이 같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종원소의 반경이 원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원소의 반경이 같아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액체 검냉법에서도 검냉을 해가지고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 비정질 합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71번 회주철은 GC로 표현합니다. 요게 보통 주철이거든요.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이니까 GC가 됩니다.
해주철의 인장 강도 범위는 10 내지 40 kgm/제곱밀리미터입니다. 이를 인장 강도 단위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 몇 메가파스칼인가? 옛날에는 요 인장 강도 단위가 요렇게 이제 갔으면 지금은 메가파스칼 또는 뉴턴으로 갑니다. 뉴턴과 메가파스칼은 같습니다. 10 내지 40에다가 9.8을 곱합니다. 그래서 98에서 392 메가파스칼 요 사이가 된다. 자, 72번 181페이지 72번으로 가겠습니다. 재료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고 어떤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 시간이 경과할 때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시험. 이게 뭐냐면 우리 크리프 시험입니다. 크리프 시험은 이 시간 이후로도 알아두세요. 다 이게 이제 이런 시험은 하중을 가하는데요. 요 크리프 시험은 어떤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은 시간이 경과할 때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인이 증가한다 이 말은 변형이 증가하면 나중에 파괴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온도하고 시간이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크리프 시험이다. 충격 시험은 단일 한 번 때려서 충격 시험하는 게 샤르피, 아이조드, 길레이, 올슨 시험이 있고 반복 충격 시험에는 일본식인 마츠무라 시험이 적용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요거 이제 금속재료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칠 때 샤르피 충격 시험기를 이용해 가지고 충격성을 검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기능사 칠 때는 샤르피 충격 시험 해가지고 충격값과 에너지를 구하고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에서는 이 시험편을 깨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깨서 그 파단면을 보거나 만지거나 해서 인성이 큰 것과 지성이 큰 것을 순서대로 고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충격 시험은 어떤 형태로든지 금속재료 기능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 기사 시험에 여기 나온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73번 산소 용기 취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용기를 취급할 때 가능한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는 각종 화기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다 용기의 보관 정수는 항상 40도씨 이상 유지할 것. 이건 안 되겠죠. 가스 누설 검사를 사용하기 전에는 비눗물로 한번 검사를 해봅니다. 이제 산소 용기는 자 74 비금속 개제물은 N을 표시합니다. Non-metallic inclusion입니다. 금속이 아닌 것이요. 비금속 개제물이 원인이며 모서리, T이염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강의 내부의 모재 표면과 평행하게 청상으로 발생하는 균열에 해당하는 것은 라멜라. 청상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전부 다 라멜라라고 합니다. 청상은 무조건 라멜라. 근데 여기 이제 균열이 생겼다 하잖아요. 그죠? 요건 테어, 라멜라 테어리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의 금속 원소인 것은 수온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70몇 도까지도 액체가 되죠. 그죠? 수온은. 75번 철탄속의 평행상태도에서 생기지 않는 반응은 포정반응, 공정반응, 공석반응인데 탄성반응이라는 건 여기 없습니다. 자, 포정반응, 공정반응, 공석반응 이거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속 재료에서의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안 다루었더라도 이제 이건 워낙 반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포정이라는 한자를 한번 봅시다. 여기 정은 결정입니다. 결정을 포위하고 있다. 뭐가 포위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액체가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F 철탄속의 평형상도죠. 그러면 포정반응이 일어나는 그 온도는 1490도씨고요. 탄소는 0.18%. 여기에서 포정반응이 일어나는데 한 개의 고용체, 델타 고용체입니다. 한 개의 고용체가 뭐냐면 델타입니다. 델타 고용체와 액체가 포정점에서, 그러니까 델타 고용체를 액체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정점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다른 한 개의 고체 고용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감마 고용체로 변하는 겁니다.
자, 결정을 포기하고 했다 이래서 보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 반응 1130도 CS, 그 다음에 탄소 4.3% CS 일어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공동정출이라는 뜻입니다. 공정은 공동정출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액체에서 고체나 고용체가 나오는 거. 왜 자꾸 제가 고용체라고 하느냐면 순수한 금속의 고체는 잘 없어요. 다른 비금속 원산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체라고 한다 해서 그 고체가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공정 반응은요, 정출하니까 고체가, 고용체가 나오는 건데 공동 정출이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다. 1130도씨 탄소 4.3%에서 일어납니다. 한 개의 액체에서 두 개 이상의 고체, 고용체가 정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액체 상태, 철을 녹였을 때 액체 상태에서 탄소 4.3%일 때는 감마철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를 우리 단 이름으로 Fe3C 또는 금속관 화물입니다. 이 두 개의 고용체가 나오는 거니까 공정주체라고 합니다. 청상 조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 청상 조직을 공정주체라고 하는데 이 공정주체 이름이 또한 레데뷰라이트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공석반응. 이거는 공동석출이에요. 공동석출이에요. 뭐냐? 석출이라는 것은 고용체, 고체입니다. 고용체, 고체에서 다시 고용체가 나오는 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석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A1 변태, 강의 변태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723도씨 탄소 0.8%입니다. 폴라이트 변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호주의 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마치 진주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름 붙인 게 폴라이트 변태라고 합니다. 감마 고용체에서 순철 플러스 시멘타이트가 청상 조직을 나타내는데 이 청상 조직을 우리는 영어로는 라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나왔지만 이걸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폴라이트라고 한다. 자, 조개라는 것은 요즘은 거의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포스코에서 이제 고로에서 용선 쇳물을 생산합니다. 이건 불순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제강 전로 제강 공장에 전로에 붓습니다. 풀풀 끓어요. 그럼 전로 제강 공장에서는 다른 연료를 쓰지 않고 거기에다 산소를 불어넣어요. 산소를 불어넣으면은 CSIMMPS 등 5대 원소가 우리 강에서 필요한 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은 바로 연속 주조해가지고 엿가락처럼 뽑아가지고 아병공장으로 보내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해서 이걸 주철제로 만든 철제 케이스 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 쇳물을 레이더 쇳물을 부어요. 부어서 강 덩어리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조개라고 한다. 조개 인got 캐스팅인데 조개에서 생산된 진정강, 한문으로는 진정강이에요. 영어로는 killed steel. 한문으로는 진정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강에다가 CSIMMPS를 우리가 필요로 한 양만큼 줄이기 위해서 산소를 막 불어넣었어요. 그럼 산소가 여기 이제 이런 SI나 이런 원소와 반응해서 오히려 쇳물이 더 끓어요. 그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불순물 CSIMMPS는 제거되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면은 그걸 제거하려면 산소를 많이 불어넣었으니까 강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으면 이것도 비금속 개조물이 되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스틸 케이스 안에다가 쇳물을 불어넣고 탈산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루미늄, 철, 규소, 철, 망간이 있는데 알루미늄하고 철, 규소하고는 굉장히 강력한 탈산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탈산제를 불어넣고
강력한 탈산제를 불어넣고 거기에 있는 산소나 이런 걸 제거해버리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사라집니다. 진정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화물 같은 걸 완전히 죽인 강이다 해서 킬드 스틸이라고 합니다. 이 킬드 스틸, 진정강은 무엇인가 하면 알루미늄, 페로실리콘 등으로 완전 탈산한 강괴다. 자, 그 외에 캡, 모자입니다. 캡을 씌워 제조한 관계는 캡트강입니다. 그 다음에 철망간이건 굉장히 약한 탈선제입니다. 페로망간으로 불완전 탈선한 강은 림드강이라고 합니다. 진정관계, 림드강의 중간 정도 탈선한 관계가 세미킬드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또 이번 강의를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70번, 76번 60% 구리와 40% 아연이계 황동입니다. 황동에는 아무리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도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육사황동, 마지노선입니다. 육사황동으로 복수기관의 판, 볼트, 너트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이걸 육사황동이라고 하면 쉽겠지만 이 육사황동은 다른 이름으로는 문즈메탈이란다. 문즈메탈이란다 알아두십시오. 그럼 톤백은 뭐냐? 황동은 황동인데 구리에 8 내지 20% 아연 함량 황동으로 모조금에 이용된다. 그 톤백 중에서도 속하는 것이 길딩 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 구리 95%, 아연약 5%. 그래서 황동 중에서 아연이 제일 적게 한 합금한 황동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이느냐? 소총탄의 약첩, 이거 뇌관, 약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소총 탄두를 빼보면 그 안에 그 화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약첩이라고 합니다. 또는 뇌관이 저 소총탄에 뒤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탁 때리면은 이제 터집니다. 날아갑니다. 포탄의 탄대 등에 쓰이는 것이 길딩 메탈이다. 톤백 중에서 가장 아연 함유량이 적은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에드미럴티 황동은 약 73 황동인데 아연약 30%, 주석약 1%, 나머지는 구리의 73 황동입니다. 근데 주석이 1% 첨가함으로 특수 황동으로 내해수성이 풍부하다. 바닷물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바닷물과 접촉이 쉬운 그 선박에 큰 뭐 보일러실이나 그게 플로펠러나 이런 그걸 복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많이 쓰입니다. 자,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이요 전기차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전기차는 중국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도 있죠. 중국이 막 굉장히 많이 3년 동안 막 거의 중국이 한 60, 70%를 휩쓸어 갑니다. 우리나라가 한 30%, 40% 이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보를 하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특수선의 조선 기술이 발달해서 올해 초는 보니까요 현대중공업 HD 현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그 앞으로 배에 이제 선박의 연료로 메탄올 암모니아나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메탄이나 거기에는 특수한 이제 그 엔진 기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대, 삼성, 한화 이 빅 메이저들이 이제 선박을 기술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앞서니까 그런 걸 많이 수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LNG, LPG 같은 것도 특수 선박인데 그거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위협해버리고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니까 이제 특히 현대 HD 같은 경우는 이 메탄올 선박 이걸 지금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부분에는 또 못 따라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중국은 호시탐탐 이제 우리의 기술이나 무역에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칠사망동이나 이런 것은 선박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이 조선소들이 아직은 이제 전체 수주량은 중국이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앞서서 좀 앞서가고 있다. 원래도 보니까 조선소들이 수주가 좀 잘 돼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처음 주어진 특정한 모양의 재료를 인장, 소성 변형한 것이 가열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형상기억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높을 때는 오스테나이트계 이게 모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을 해버리면 급냉을 해버리면 마텐자이트로 돌아가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상기억을 하더라. 그래서 형상기억 효과라고 합니다. 형상기억학금입니다. 신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접입니다. 200V 전원 30kV 암페어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때 전원 스위치에 끼울 퓨즈 용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퓨즈 용량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요 식을 통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파기 할 때는 이렇게 용접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요런 데 나오는 거 하나씩 알아두고 그런 게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거는 딱 여기에서 규정이 되어가 있으니까 산출식은 뭐냐면은 여기에 어디가 있으면 200V 있죠. 200V 분의 30kV 암페어 있죠. 여기 하니까 200V고 킬로볼트니까 이걸 볼트 암페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0을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 3만을 200으로도 나누고 볼트 암페어를 볼트로도 나누니까 암페어가 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77번 퓨즈 용량 산출하는 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요건 알아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구리합금, 청동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주석이다. 그렇죠? 79번 구상화 흑연 주철의 흑연 구상화하는 첨가 원소, 이걸 접종제라고 합니다. 접종제는 마그네슘, 칼슘, 세륨,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80번 가스 절단과 같은 원리로 표면에서 급질 벗기던 표면을 가공하는 것을 가스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요거 지금도 포스코에 가면은 하청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스카핑 컴퍼니가 P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연속 주조를 해서 나오면 표면에 뭐 표면 결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조금 이물질 같은 게 있을 때는 요걸 가스로 가지고 껍질 벗기듯이 싹 긁어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로 절단했기 때문에 가스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안에 포스코 P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스카핑 컴퍼니 해가지고 P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돌기 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것도 앞부분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 돌기를 요거 이제 딱 압착해가 용접하는 저항 용접입니다. 금속 시멘테이션, 금속을 이렇게 표면에 이제 붙여가지고 그 녹여서 붙여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크롬 침투품 크로마이징, 알루미늄 침투법은 켈로라이징입니다. 요게 이제 이름이 알루미늄 다르죠, 그죠? 요건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규소 침투품은 실리코나이징, 붕소는 영어로 보론입니다. 그래서 보로나이징, 또는 한자로는 보로나이징을 요 보세요. 침붕법이라고 했습니다. 침붕법. 아연 침투법은 쉐라다이징입니다. 금속 이온화의 경량이 상위 원소는 산화 발생이 쉽고 은백금과 같은 귀금속은 이온화 경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산화 발생을 억제합니다. 자, 요거 한 번씩 시간 나면 봐두세요. 칼카나 마라, 수은백금, 수은백금
그럼 이거는 이온화 경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산화도 안 되고 이렇게 부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철은 요 중간 정도 있는데 진짜 산화가 제일 되는 것은 아연 위에 있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이런 게 산화가 잘 되고요.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앞에 있는 요 원소들은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서 폭발한다. 그래서 마그네슘 폭발성을 알아보려면 여러분 어디 증명사진을 찍어보러 가보면 자 이리 보세요 하고 스위치를 펑 누르면 펑 터지죠. 그게 마그네슘이 있어서 펑 터지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 80번까지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무척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